(11세기) 이후 유럽은 확실한 기독교 대륙이 됐다. 가누사 굴욕 사건 이후 로마 교황의 힘은 강해졌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이때 이슬람 셀주크 왕조가 유럽을 위협했어. 동로마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로마 교황청에 군대를 요청했어. 1095년 로마 교황 우르바노 2세는 화답했어.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종교회의를 열고 연설했지. 종교전쟁, 성전을 버리자는 연설에 사람들이 감동했어. 십자군 전쟁이 터진 거야. 1096에서 1270. 근데 왜 예루살렘을 가지고 그렇게 싸운 걸까? 예루살렘의 역사를 알게 되면 이유를 알 수 있지. 예루살렘은 예수가 생을 마친 곳이야. 성미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묻힌 곳이지. 기독교 신도들에게는 최고의 성지지. 근데 이슬람 사원인 오마르 사원도 있어. 예언자 무함마드가 여기서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것을 기리기 위해 만든 거지. 또 유대인들은 기원전 1300년쯤 이집트에서 탈출해 예루살렘에 정착했어. 1세기쯤에는 성전을 만들고 로마 군대에 저항했지. 성벽은 무너졌고 유대인이 집단 자살했어. 뼈 속에 남은 벽을 통곡의 벽이라 부르지. 예루살렘은 7세기 후반에 정식으로 이슬람 영토가 됐지. 그래도 기독교 신도들이 성지순례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 그러나 아바스 왕조를 이어 새 강조로 떠오른 셀주크 왕조는 그러지 않았어. 동로마 제국과도 충돌했어. 통행료를 요구했어. 십자군 전쟁은 180년간 진행됐어. 전투는 8회였지만 여기저기 작은 전투까지 합치면 수십 건이 더 돼. 최초의 십자군은 엉성했어. 은자라는 별명이 붙은 피에르가 군중을 모았지. 군중 십자군이라 불러. 무작정 동으로 갔지. 식량이 떨어져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양민을 죽였어. 헝가리에서도 그랬지. 헝가리 군대가 그들을 공격했어. 절반 이상이 죽었지. 살아남은 십자군은 다시 동으로 갔어. 결과는 뻔하지. 전멸당했어. 1095년 여름 1차 십자군 5만 명이 콘스탄티노플에 집결했어. 십자군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로 갔어. 니케아를 공략했고 이어 터키와 시리아 국경 부근에 있는 안티오키아로 갔어. 이슬람 군대와 8개월간 싸운 끝에 1차 십자군이 이겼어. 다음에는 끔찍했어. 십자군도 군중 십자군처럼 이슬람민들을 약탈한 거야. 1099년 7월 십자군은 치열한 접전 끝에 예루살렘을 함락했어. 이로써 1차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의 승리지.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과 이슬람인들을 죽였어. 십자군이 난폭한 데는 이유가 있어. 교황은 성전을 촉구하면서 동방에 보물이 있다고 했어. 이 선전을 믿고 참가한 사람들은 재물의 욕심이 컸던 거야. 전쟁에 승리한 십자군은 터키 동남부 시리아 예루살렘 주변에 4개의 기독교 왕국을 세웠어. 요한 기사단, 템플 기사단, 독일 기사단 등 3대 종교 기사단이 왕국의 방위를 맡았지. 리처드 1세 대 살라딘, 이슬람 셀주크 왕조의 반격이 시작됐어. 1차 전쟁 끝나고 45년이 지난 1144년 4개의 기독교 왕국 가운데 에데사를 공격했어.
유럽이 반격했지. 이때 2차 십자군이 이루어져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콘라드 3세가 지휘했지. 이미 셀주크 군대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 십자군이 패했지. 십자군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갔어. 셀주크 군대의 공격을 받은 십자군은 또 패했지. 2명의 왕은 돌아갔어. 40년이 흘렀어. 이때까지 예루살렘은 1차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한 유럽인들이 지키고 있었어. 그러나 이슬람 세계의 주도권이 셀주크 왕조에서 이집트의 아유브 왕조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어. 아이유브 왕조를 세운 살라흐 알딘, 즉 살라딘이란 인물이 대단했거든. 1187년 살라딘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어. 빼앗았지. 2년 후 유럽은 살라딘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3차 십자군을 조직했어. 정예의 군대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레드리히 1세, 프랑스 왕 필립 2세, 영국 왕 리처드 1세가 참전했어. 그 가운데 리처드 1세는 사자왕이지. 그러나 삐걱거렸어. 프레드리히 1세가 소아시아 남쪽 길리기아 지역의 강에 빠져 죽었어. 필립 2세는 원래 리처드 1세와 사이가 안 좋았어. 필립 2세는 군사 요충지인 이스라엘 북부 항구 도시 아크레를 함께 정복하고 나서 프랑스로 돌아가 버렸어. 필립 2세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오스트리아 공 레오폴드 5세도 같이 갔어. 남은 사람은 리처드 1세뿐이지. 한때는 살라딘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영토의 일부를 되찾았지. 그러나 살라딘이 강했어. 리처드 1세는 결국 예루살렘을 되찾지 못했어. 두 영웅이 너무 똑같아 강했던 것일까? 살라딘과 리처드 1세는 서로를 존중했어. 그 결과 1192년 휴전 협정을 맺었지. 리처드 1세는 예루살렘이 이슬람 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수용했어. 그 대신 아크레는 십자군이 가지기로 했고 이슬람 군대가 기독교의 예루살렘 순례도 막지 않기로 했어. 아쉬운 대목도 있어. 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리처드 1세는 이슬람 포로 2700을 학살했지. 살라딘은 포로의 대부분을 풀어줬지. 앞으로도 5번의 전쟁이 남았지.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전쟁은 2차 십자군 전쟁으로 끝이야. 그 다음부터 성지탈하는 명분일 뿐이고 온갖 학살이 난무했어. 십자군 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했지. 1202년 시작된 4차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 사례야. 십자군은 원래 이슬람 아이유브 왕조가 있는 이집트를 공격하기로 했어. 군대는 베네치아에 모였지. 당시 베네치아 상인들은 기독교 신도였지만 이집트와 무역을 많이 했어. 그들은 전쟁이 유럽의 승리로 끝나든 이슬람의 승리로 끝나든 관심이 없었지. 십자군은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군대를 이집트까지 수송해달라고 요청했어. 문제가 생겼어. 전쟁 자금이 도착하지 않은 거야. 십자군은 본의 아니게 빚 독촉에 시달렸어. 이때 베네치아 상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면 빚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어. 동로마 제국이 베네치아의 무역을 방해했기 때문이지. 마침 콘스탄티노플에 황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로 향했지. 1204년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어. 약탈하고 죽였어. 같은 기독교도 신도끼리. 콘스탄티노플은 폐허가 됐어.
십자군은 눌러 앉았어. 이 나라는 50년 후에 멸망했지. 콘스탄티노플은 다시 동로마 제국의 영토가 됐지만 이때부터 동로마는 쇠퇴하기 시작했어. 1212년에는 10대 어린아이들이 군대를 만들었지. 대부분 베네치아 상인의 꿰매에 넘어가 노예로 팔려갔어. 아이들을 실은 배는 침몰되고 말았지. 살아남은 아이들은 이슬람 군대에 사로잡혔어. 이슬람 군대 지휘관은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어. 6년 후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가 주도해 5차 십자군이 만들어졌어. 십자군은 전략을 짜고 예루살렘 부근의 아크레를 거쳐 이집트로 들어갔지. 나일강 삼각주의 도시 다미에타를 포위했어. 이후 카이로를 진격하다가 패하고 말았지. 1228년 6차 십자군이 만들어졌지. 이번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주도했지. 그는 현명한 황제였어. 굳이 싸우지 않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믿었어. 프리드리히 2세는 외교 협상으로 예루살렘을 넘겨받기로 했어.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 생겼지. 황제가 철수한 뒤에 남아있던 병사들 사이에 내분이 생겼어. 그러면서 다시 이슬람에게 넘어갔지. 20년 뒤 7차 십자군이 결성됐어. 지휘관은 프랑스 왕 루이 9세. 그도 한때 다미에타를 점령하는 전과를 올렸지. 그 다음은 5차 십자군과 비슷해. 카이로를 향해 가다가 실패한 거지. 루이 9세가 이슬람 군대에 사로잡히기도 했어. 이때 이슬람 군대 지휘관은 맘루크 왕조의 바이바르스 1세야. 이슬람 세계의 영웅이지. 맘루크 왕조는 살라딘이 아이유브 왕조를 무너뜨리고 세운 왕조란다. 어쨌든 프랑스는 몸값으로 큰 돈을 바이바르스 1세에게 주고 루이 9세를 되찾았어. 루이 9세는 1270년 8차 십자군을 또 일으켰어. 그러나 루이 9세는 전투력이 엉망이었어. 튀니스를 공격하다가 죽고 말지. 이렇게 8차 십자군 원정도 끝났어.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십자군 전쟁은 종결됐어. 그러나 아직도 일부 기독교 군대는 아크레에서 여전히 이슬람 군대와 대치했지. 8차 원정이 끝나면서 유럽 사람들은 그들을 잊었어. 고립되어 있던 그들은 1291년 맘루크 군대의 공격에 무너졌지. 결국 180년간 계속된 종교전쟁은 이슬람의 승리가 됐어. 아비뇽 유수. 십자군 전쟁의 패배로 손해입은 자는 교황이야. 그리고 이익을 본 자는 왕이나 황제지. 절대 왕정의 시대가 이때부터 만들어지게 돼. 십자군 전쟁 이후 교황의 목소리는 작아졌어. 특히 프랑스 왕 필립 4세는 로마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 영방 가운데에서만 황제를 임명하는 데 불만이 컸어. 이 무렵 최고 강대국은 프랑스였거든. 필립 4세는 자신도 황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로마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필립 4세를 지지하지 않았지. 필립 4세가 프랑스 교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지. 보니파키우스 8세는 왜 왕이 신성한 교회에 세금을 매기는가라며 항의했지. 필립 4세는 무시했고 필립 4세는 이어 교황을 혼내주기로 했어.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지. 고안한 게 삼부회야. 1303년 필립 4세는 성직자 귀족 평민 대표로 구성된 의회인 삼부회를 소집했어.
카페 왕조는 이 무렵이 가장 강력했어. 삼부에는 강한 왕인 필립 4세를 지지했지. 그는 힘을 얻었고 도박을 하기로 했어. 교황을 납치하는 거야. 필립 4세는 보니파키우스 8세가 머물고 있던 아나니의 교황 별장을 습격했어. 보니파키우스 8세가 대적할 방법이 없지. 별장 안에 갇혀야 했어. 화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지. 필립 4세는 더 밀고 나갔어. 비어있는 교황의 자리에 자기 측근인 프랑스 추기경을 초대한 거야. 프랑스 추기경은 콘클라베를 통해 교황이 돼서 클레멘스 5세가 돼. 교황이 됐다면 당연히 로마 교황청으로 가야겠지. 그런데 클레멘스 5세는 로마 교황청으로 가지 못했어. 1309년 필립 4세는 프로방스 지역의 아비뇽에 교황청을 새롭게 만들어. 클레멘스 5세는 그곳에서 교황 직무를 보지. 이때부터 70년간 교황은 로마가 아닌 프랑스에 속해 있는 아비뇽에서 직무를 봤어. 이 사건을 아비뇽 유수라고 해. 1309에서 1377. 클레멘스 5세 이후 7명의 교황이 아비뇽에서 직무를 봤어. 필립 4세가 살아있을 때 교황들은 로마로 가지 못했어. 14세기 초반 필립 4세가 죽었어. 그 후 루이 10세, 필립 5세, 샤를 4세의 순서로 왕이 되지. 이들 왕은 필립 4세처럼 강하지 않았어. 1377년 교황에 선출된 그레고리우스 11세가 로마로 복귀하면서 아비뇽 유수가 끝나지. 기독교와 교황은 중세 유럽의 상징이야. 그런 상징이 70년이나 감옥 생활을 한 거야. 그 다음에 그레고리우스 11세는 로마로 복귀한 이듬해 세상을 떠났어. 로마파 교황 우르바노 6세가 선출됐지. 프랑스 추기경들이 콘클라베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뛰쳐나왔어. 그들은 따로 프랑스 교황 클레멘스 7세를 선출했고 클레멘스 7세는 아비뇽에서 직무를 봤어. 교황이 2명이 된 거야. 이때부터 30년간 로마파 교황과 프랑스파 교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동교황 시대가 되지. 1378에서 1417. 2명의 교황이 있으니 나라도 두 파벌이 갈렸지. 신성 로마 제국은 로마파 교황을 지지하고 프랑스는 프랑스파 교황을 지지했어. 영국은 로마파 교황 편이고 스코틀랜드는 프랑스파 교황을 지지했지. 이대로 가다간 큰일이 터질 것 같지. 백년 전쟁이 터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지. 결과를 볼까? 1414년 콘스탄츠에서 종교 회의가 열렸는데 로마 교황을 정통으로 인정했지. 프랑스파 교황은 폐위됐고 로마파 교황을 비난했던 보헤미아의 종교개혁가 후스는 화형에 처해졌지. 이때 이미 유럽 종교개혁에 불씨에 불이 붙은 거야. 13세기 유럽 근대로 치닫다.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1270년까지 180년 계속됐어. 이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은 이슬람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했지. 그러나 자기들끼리도 신경전을 벌였어. 십자군 전쟁이 치러졌던 12-13세기 유럽에서 최고의 국가를 들라면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야. 또 하나를 끼워준다면 영국이지. 1차 십자군 전쟁 끝난 직후부터 보면 이 무렵 영국의 왕은 윌리엄의 아들 헨리 1세였어. 헨리 1세는 딸 마틸다를 프랑스 앙주 가문의 백작과 결혼시켰어. 마틸다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5세의 아내였단다. 하인리 5세가 죽자 독일에서 프랑스로 시댁을 갈아탄 거야.
노르만 왕조의 고향이 어디였지? 노르망디 공국이었지. 헨리 1세가 딸을 앙주 가문에 시집하는 건 노르망디 공국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앙주 가문의 본거지가 노르망디 공국 근처였거든. 앙주 가문의 힘을 빌리면 노르망디 공국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은 거지. 그 대신 앙주 가문의 힘도 커졌지. 이런 상황에서 헨리 1세가 후계자 없이 죽었어. 헨리 1세의 조카인 스티븐이 왕에 올랐어. 그러자 앙주 가문에 시집간 마틸다가 화가 났지. 그러나 스티븐이 왕의 자리를 내놓을 리가 없어. 이렇게 되면 싸우는 거지. 마틸다는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갔어. 전투 끝에 스티븐을 잡았어. 하지만 마틸다는 왕이 되지 못했어. 영국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았어. 아무리 왕의 딸이라고 하지만 일찌감치 프랑스 앙주 가문에 시집간 인물이잖아. 타협점이 나와서 마틸다는 영국과의 인연을 끊고 노르망디로 갔고, 스티븐이 죽자 마틸다가 프랑스 앙주 백작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왕위에 올린 거야. 헨리 2세. 그는 엄밀하게 말하면 프랑스인이야. 외가는 노르만 왕조였지만 본가는 프랑스 앙주 가문이잖아. 그 때문에 이때부터 영국 왕조를 앙주 왕조 또는 플랜테저넷 왕조라 해. 1154에서 1399. 헨리 2세의 아버지인 앙주 백작이 투구에 금자나 가지를 꽂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금자나 가지를 플랜테저넷이라 불렀거든. 헨리 2세의 본가는 프랑스 가문이지 그의 부인 또한 프랑스 가문이었어. 1137년 무렵 프랑스의 서남부에 있는 아키텐 공국의 공작이 죽었어. 이때 공작에게는 엘레노르라는 부인이 있었어. 그녀는 남편이 떠난 그 해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재혼해. 남편이 죽은 지 1년 만에. 그런데 엘레노르는 이 결혼 생활이 좋지 않았어.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루이 7세는 이혼했어. 그녀는 또다시 새로운 남편을 찾았지. 그것이 헨리 2세야. 헨리 2세와 엘레노르 왕비는 여러 아들을 낳았어. 셋째인 리처드와 막내인 존만 보자면, 리처드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영도인 아키텐에서 키워졌어. 나중에 프랑스 왕이 되는 필립 2세와는 사촌지간이었지. 리처드는 아버지 헨리 2세와 친하지 않았어. 헨리 2세는 막내 존만 예뻐했지. 장남이 헨리 2세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지. 부자 사이가 나빴던 것은 프랑스 왕 루이 7세가 이간질을 했기 때문이야. 어쨌든 장남은 반란에 성공하지 못한 채 죽었고 남은 반란군은 리처드가 진압했어. 헨리 2세도 리처드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했어. 단 리처드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영토인 아키텐을 존에게 넘겨줬다는 조건이 붙었지. 리처드는 자신의 본거지인 아키텐을 넘겨줄 수 없었어. 결국 리처드가 반기를 들었어. 이 무렵 헨리 2세는 프랑스 왕 필립 2세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리처드는 필립 2세 편을 든 거야. 헨리 2세는 약해졌고 죽었어. 1189년 리처드는 영국 왕에 올랐고 리처드 1세라고 불리게 되었어. 리처드 1세는 왕이 되자마자 3차 십자군 원정에 참전했어. 프랑스의 필립 2세,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와 함께. 영국과 프랑스는 사이가 안 좋았지. 이 무렵에는 유럽의 여러 귀족과 왕실들이 친척 관계를 맺었어. 한 달이 건너면 가족이었지. 그러나 서열이 존재했어. 영국은 프랑스 왕의
봉건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서열이 낮았지. 영국 왕이 프랑스에도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왕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신성로마 제국은 두 나라와 봉건 제후국으로 얽힌 관계가 아니었지. 영국 왕 헨리 2세는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그 뒤를 이은 필립 2세를 이기지 못했어. 헨리 2세는 죽기 전 필립 2세에게 영국 왕은 프랑스의 봉건 제후다라며 맹세를 했지. 그러나 리처드 1세는 용맹했기 때문에 필립 2세가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 필립 2세는 계략을 짰어. 3차 십자군 전쟁 도중에 몸이 아프다며 돌아가 버렸지. 그거는 영국 왕 리처드 1세가 비어있는 틈을 타 프랑스 안에 영국 영토를 빼앗으려고 한 거야. 필립 2세는 리처드 1세의 동생 존에게 리처드 1세가 없는 틈을 타 왕이 되라고 부추겼어. 존은 반란을 일으켜 영국 왕 존 1세에 올랐어. 사자왕 리처드는 마음이 급해졌지. 이슬람 지휘관 살라딘과 협상을 맺고 끝냈어. 그러다 본국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못했어. 먼저 리처드 1세를 막은 인물은 오스트리아공 레오폴드 5세. 그는 리처드 1세와 함께 3차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로부터 모욕을 받고 필립 2세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인물이야. 당연히 리처드 1세를 싫어했지. 그러니까 붙잡힌 거야. 오스트리아는 신성 로마 제국의 영방 국가야. 이 때문에 레오폴드 5세는 리처드 1세를 처분해달라며 신성 로마 제국 하인리 6세에게 보냈어. 하인리 6세는 필립 2세의 부탁을 받고 감옥에 가두었지. 리처드 1세는 1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 겨우 풀려났지. 본국으로 돌아간 리처드는 존 1세를 끌어내리고 다시 왕에 올랐어. 그리고 필립 2세를 증오했지. 공격하기 위해 프랑스로 떠났어. 그러나 성공치 못했어. 리처드는 적이 쏜 화살에 맞은 상처로 죽지. 오늘날 리처드 1세는 사자왕이라 불리지만 정치를 잘하진 않았어. 아버지 헨리 2세와 대립했고 동생 존 1세와도 왕위를 뺏고 빼앗는 사이였지. 영국에 머문 시간은 10년밖에 안 돼. 1199년 존 1세가 리처드 1세의 뒤를 이어 다시 영국의 왕에 올랐어. 존 1세는 형과 같은 전사가 아니었어. 그래도 프랑스 왕 필립 2세와는 전쟁을 피할 수 없었지. 그 결과 많은 영토를 빼앗겼고 실제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지. 처음에는 존 1세도 계략을 썼어. 앙주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 그 땅을 상속받은 이사벨과 결혼한 거야. 그러나 이 결혼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치러야 했지. 이사벨이 이미 프랑스 루이지냥 가문의 귀족과 약혼한 사이였기 때문이야. 이 귀족은 필립 2세에게 복수해달라고 했어. 프랑스 안에 있는 영국 왕실의 땅을 노리던 필립 2세는 좋은 기회라 여겼지. 잘못을 저지른 동생을 혼내는 큰형처럼 존 1세의 부당한 결혼을 꾸짖었어. 서열만 따지고 보면 부당한 명령은 아니었어. 그러나 존 1세는 프랑스로 건너와 제후의 예를 갖추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 필립 2세는 보복 조치를 내렸어. 앙주 땅을 빼앗은 거야. 존 1세도 참지 않았어. 조카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오토 4세를 같은 편으로 끌어들였어. 이어 영국, 신성 로마 제국, 플랑드르 공국에 연합군을 만들어 프랑스를 공격했지. 그러나 프랑스가 강했어. 영국은 졌고
앙주에 이어 노르망디 공국도 빼앗겼지. 이제 아키텐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 존 1세는 종교적으로도 실패했어. 영국 내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을 둘러싸고 로마 교황과 싸운 거야. 존 1세는 교황을 무시하고 주교를 임명했어. 이 무렵 4차 십자군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어. 교황은 즉각 존 1세를 파문했고 영국 귀족들은 교황의 뜻에 따라 존 1세로부터 왕의 자격을 박탈했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비는 것뿐이었지. 교황에게 영국 땅을 바치는 의식을 치렀어. 교황은 영국을 교황의 봉건 제후국으로 받아들이고 존 1세에게 봉투를 내주는 형식으로 영국 땅을 돌려줬어. 이제 존 1세는 왕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었지. 그래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군대를 일으켜 프랑스와 싸우려 했어.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귀족들에게 세금을 내라 했지. 1214년 귀족들은 런던으로 쳐들어갔어. 존 1세는 프랑스 왕 로마 교황에 이어 영국 귀족들에게도 무릎을 꿇었어. 귀족들은 존 1세에게 대헌장 마그나카르타를 내밀었어. 왕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지. 60개의 항목으로 돼 있었어. 국민의 대표들만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중요하지. 아직 평민의회는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의 대표는 귀족 회의를 가리키지만 이 대헌장에 따라 영국에서는 왕도 함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어. 국민의 대표만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 선언은 영국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계기를 만드는 첫 사건이지. 이후 1295년에는 귀족과 평민이 모두 참석하는 본격적 의회가 출범하지. 존엄왕 필립 2세. 프랑스 카페 왕조의 왕들은 권력이 강하지 않았어. 갖고 있는 정토도 작았고 공작이나 백작과 같은 봉건 제후국의 권력이 강했기 때문이야. 영국 왕이 대표적인 경우지. 이런 경우를 감안하면 카페 왕조 초기의 프랑스 왕은 허수아비였어. 12세기 초반 왕이 된 루이 6세 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지. 루이 6세는 프랑스를 왕이 강한 나라로 만들기로 결심했어. 그러려면 공국들을 제압해야 했지. 아키텐과 플랑드르를 차례로 격파했어. 그리고 자기 아들 루이 7세를 왕위에 앉혔지. 루이 7세와 그의 아들 필립 2세는 각각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이어 강력한 프랑스를 건설한 왕이야. 특히 필립 2세는 존엄왕이지. 프랑스와 영국의 묘한 갈등도 루이 7세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1179년 루이 7세의 아들 필립 2세가 프랑스의 공동왕이 됐어. 이듬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필립 2세는 단독 왕이 됐지. 그는 프랑스 안에 있는 영국 왕실 영토를 빼앗기 위해 방법을 강구했어. 이간질이지. 엘리 2세가 영국 왕일 때는 아들 리처드 1세와의 사이를 이간질했고 십자군 헌정 때는 리처드 1세와 동생 존 1세를 이간질했어. 그 결과 허약한 존 1세가 왕에 올랐으니 목적을 이룬 거지. 필립 2세의 활약은 이어져 영국 왕 존 1세와의 전쟁에서 승리 아키텐을 제외한 영국 왕실의 영토를 몰수해버렸지. 이제 프랑스의 왕은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됐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도 프랑스 왕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 그 때문에 필립 2세는 존엄왕이 된 거야.
프리드리히 1세와 2세.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을 보지. 1122년 신성 로마 제국 잘리오 왕조의 마지막 왕인 아일리히 5세는 교황과 보름스 협약을 체결했어. 까누사의 권력을 전후로 해서 최고조에 달했던 교황과 황제의 갈등은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지. 그러나 영방 국가들은 황제가 싫었어. 그들은 아인리 5세가 죽자 잘리아 왕조가 아닌 새로운 왕조에서 황제를 선출했지. 아인리 5세의 부인은 영국 왕 헨리 1세의 딸 마틸다였지. 마틸다는 아인리 5세가 죽자 앙주 가문과 재혼했어. 잘리오 왕조에 이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는 호헨슈타펜 왕조가 차지했어. 이 왕조는 슈바벤 공국의 본거지를 뒀기 때문에 슈바벤 왕조라 하지. 슈바벤 왕조를 이은 왕은 프리드리히야. 두 번째 왕인 프리드리히 1세는 2차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152년에 왕에 올랐어. 이 무렵 영국은 헨리 2세, 프랑스는 루이 7세였지. 독일 프리드리히 1세도 강력한 군주를 꿈꾸었어. 프리드리히 1세는 가장 강한 가문인 벨펜 가문에게 바이에른 공국을 넘겼어. 그 때문에 벨펜 가문은 프리드리히 1세를 괴롭히지 않았지. 프리드리히 1세의 정복 전쟁은 이어졌어.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이 지역을 노린 이유는 뭘까? 교황령이 롬바르디아와 붙어있기 때문이야. 프리드리히 1세는 까누사 굴욕의 치욕을 잊지 않고 있었어. 교황을 제압해야만 진정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리라고 생각한 거지. 로마 교황 알렉산드르 3세는 롬바르디아와 동맹을 맺고 프리드리히 1세와 맞섰어. 로마 교황 까누사 굴욕을 떠올렸어. 이번에도 황제를 파문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어. 알렉산드르 3세는 1160년 프리드리히 1세를 파문했어. 그러나 프리드리히 1세는 아인리히 4세와 달랐어. 오히려 프리드리히 1세는 알렉산드르 3세에 대항해 빅토르 4세를 교황으로 임명했어. 이때부터 이탈리아 중부와 북부에는 전통적 교황을 옹호하는 파벌과 황제의 지원을 받는 교황을 옹호하는 파벌이 대립하지. 다행히 황제와 로마는 화해했어. 필립 2세가 프랑스 왕에 오르기 2년 전 황제와 로마는 평화협정을 체결했지. 프리드리히 1세는 알렉산드르 3세를 교황으로 인정했고 알렉산드르 3세는 신성 로마 제국 교회를 프리드리히 1세가 지휘하는 데 동의한 거야. 종교 문제도 해결됐겠다. 프리드리히 1세는 다시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지. 시칠리아를 정복하고 다음에 벨펜 가문으로부터 바이에른을 찾아오기도 했어. 1190년 3차 십자군 원정 도중 죽지. 다음에는 아들 하인리히 6세가 황제가 돼. 그는 곧 세상을 떠났고 벨펜 가문의 오토 4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지. 이 때문에 호헨슈타펜 왕조는 한번 맥이 끊겼다가 이어지지. 오토 4세는 영국 왕 존 1세의 조카였어. 둘이 힘을 합쳐 프랑스 왕 필립 2세를 공격하다 실패했지. 영국에서 존 1세가 대헌장에 서명한 다음 해 오토 4세의 뒤를 이어 하인리 6세의 아들 프리드리히 2세가 황제가 됐어. 프리드리히 2세 또한 할아버지처럼 교황과 사이가 안 좋았어. 1227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제6차 십자군 전쟁을 프리드리히 2세가 마음대로 끝냈다며 파문했어.
그러자 프리드리히제는 이탈리아로 진격해 중부 지역을 정복했고 남부 시칠리아와 이 지역을 합쳐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버려 귀족들도 놀랐어. 1254년 그를 뒤어 황제가 된 콜라트 4세가 사망하고 호헨슈타펜 왕조의 대가 끊기자 황제의 권력은 떨어져 버렸어. 이 시기를 대공의 시대라 해. 원래 신성 로마 황제는 누가 뽑았지? 7대 선제후. 그런데 프리드리히 1세와 2세가 강했기 때문에 호헨슈타펜 왕조 때는 선제후가 맥을 못 쳤지. 선제후들은 황제가 부담됐어. 그래서 독일은 공국들의 자치권이 강했으므로 황제를 선출하지 않기로 해버렸어. 대공의 시대의 신성 로마 제국은 제국이란 이름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있으나 마나한 제국이었지. 신성 로마 제국이 약해지면서 이득을 본 사람은 교황이었어. 프리드리히 2세가 이탈리아를 한 나라로 만들었지.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의 혼란을 이용해 명예를 되찾기로 했어. 프랑스의 샤를 왕자에게 신성 로마 제국 사람들을 몰아주면 시칠리아를 주겠다고 했어. 샤를 왕자가 군대를 출정시켰지. 팔자 십자군 일어나기 4년 전이지.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이 붙었고 샤를이 승리했어. 그리고 샤를은 나폴리와 시칠리아를 점령하고 왕에 올랐지. 그를 카를로 1세라 불러. 이때부터 이 땅은 훗날 이탈리아가 통일될 때까지 프랑스 영토지. 신성 로마 제국은 여러 영방이 모여 황제를 선출하는 구조였지. 이런 상황 때문에 영방 귀족들은 황제가 필요 없을 거라 판단한 거야. 그러나 제국 군대가 프랑스 군대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교황이 다시 마음대로 하자 아무래도 황제가 다시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 1273년 신성 로마 제국의 7선제후가 다시 모여 황제를 선출하지. 이때 선출된 황제가 합스부르크의 루돌프 백작이야. 그들은 슈바벤 출신이었어. 그곳에 세워진 합스부르크 가문의 성을 메의 성이라 불렀지. 이 메를 하이 히츠부르크라 불렀는데 여기서 합스부르크라는 말이 나왔어. 합스부르크 가문은 슈바벤을 거점으로 세력을 키웠지. 합스부르크 왕조는 독일, 오스트리아, 에스파냐, 네덜란드, 헝가리 등 유럽의 영토를 거느리는 대제국을 건설해 혼인을 통해 친척 관계를 맺었어. 루돌프 1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이듬해 오스트리아를 황제 자신의 영지로 삼았어.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 왕령이 된 것이지. 루돌프 1세는 곧 오스트리아를 공국으로 승진시켰어. 자신의 거처를 오스트리아에 뒀지. 아들 알브레이트 1세를 초대 오스트리아 공에 임명했어. 루돌프 1세 이후에도 합스부르크 왕조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독점한 건 아니야. 중간중간 다른 왕조에서 황제가 배출되기도 했지. 그러나 15세기 중반부터는 독점했어. 모범의회와 선부회. 영국 왕 존 1세의 뒤를 이은 인물은 그의 아들 헨리 3세. 헨리 3세도 아버지만큼 무능했어. 존 1세가 대헌장에 서명하고 43년 지난 1258년 헨리 3세도 귀족들에게 무릎을 꿇었어. 왕 대신 귀족들로 구성된 15인 위원회가 중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옥스퍼드 조항에 서명한 거야. 헨리 3세를 몰아붙인 귀족 지도자는 시몽 몽포르야. 옥스퍼드 조항의 서명을 받아냄으로써 권력은 시몽 몽포르가
갖게 되었지. 1, 2, 3세에는 뛰어난 장수이기도 한 에드워드 1세가 있었어. 에드워드 1세는 시몬 몽보로와 붙었고 승리했어. 다시 안정을 찾은 헨리 3세는 마음을 놓았지. 그는 8차 십자군에 참전했다가 죽지. 루돌프 1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오르고 1년 지난 뒤 에드워드 1세는 영국 왕이 됐어. 곧바로 개혁을 했지. 우선 오늘날 의회의 모델을 만들었어. 1295년에 시작한 본격적 의회가 그거야. 여기에는 귀족과 성직자 외에 시민과 기사도 포함시켰어. 의회는 귀족과 시민의 두 파벌로 나누어졌지. 귀족 집단은 오늘날 상원, 시민 집단은 하원이 됐지. 이것이 모범의회야.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풍토는 섬나라 영국에서 시작된 거지. 근대 세계를 탄생시킨 자들이 이 시민이거든. 존 1세의 대원장 서명과 에드워드 1세의 모범의회 설립은 영국이 근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지. 에드워드 1세의 두 번째 개혁은 왕실 재판소를 만든 거야. 그 전까지는 귀족들이 마음대로 재판을 했었어. 그러나 이제 오직 왕실 내에서만 재판을 한다는 거지. 왕권이 강해지겠지. 절대 왕정의 첫 단추이지. 프랑스를 보면 필립 2세의 뒤를 이어 아들 루이 8세가 왕이 돼. 신성 로마 왕제 프리드리 2세가 로마 교황과 충돌하기 몇 년 전이었지. 루이 8세의 뒤를 이어 루이 9세가 왕이 돼. 루이 9세는 기독교 신자였어. 7자와 8자 십자군 전쟁을 지휘했지. 7자에서는 포로로 잡혔고 8자에선 죽었지. 영국에서 왕립재판소가 만들어질 무렵 루이 9세는 더 발전된 형태의 법원을 파리에 만들어 프랑스는 재판권을 아예 독립시켰지. 루이 9세는 이 무렵 여러 나라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했어. 1259년에는 영국의 왕 헨리 3세와 만나 영국이 프랑스의 봉건제후로서의 충성을 맹세하는 대신 프랑스는 영국에 아끼된 땅 일부를 내주는 파리 조약에 서명했어. 루이 9세는 영토를 넓혔지.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을 프랑스 영토로 편입했어. 프랑스인들은 그의 업적을 기려 성인처럼 추앙하지. 그래서 별명이 성왕이야. 루이 9세에 이어 필립 3세, 필립 4세가 왕이 됐어. 필립 4세는 아비뇽 유수 사건을 일으켰고 그때 의회는 영국 왕 에드워드 1세가 모범 의회를 세운 게 1295년이었지. 그로부터 7년이 흘러 만들어진 게 프랑스 의회 3부회였어. 모범의회와 크게 다르지 않아 성직자를 1신분, 귀족을 2신분, 평민을 3신분으로 나누었지. 3부회는 필립 4세가 아비뇽 요수의 명분 때문에 급조한 것이니 영국처럼 잘 굴러가진 않았어. 3부회가 프랑스 역사를 바꿔놓는 것은 프랑스 혁명 때지. 백년전쟁. 백년전쟁은 국가 개념을 심어주었어. 백년전쟁 전에는 프랑스와 영국의 국가 구분이 모호했어. 그러나 백년전쟁을 치르며 국가 개념이 확고해졌지. 아비뇽 유수 시절인 1328년 프랑스 카페 왕조의 왕 샤를 4세가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죽었어. 누가 왕이 됐을까? 눈에 띈 인물이 샤를 4세의 사촌형인 필립 6세였어.
그는 발루아 가문 출신이었지. 그래서 필립 6세의 왕조를 발루아 왕조라고 하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 샤를 4세의 아버지인 필립 4세에게는 딸 이사벨이 있었어. 영국 왕 에드워드 2세와 결혼해 아들 에드워드 3세를 낳았지. 존수를 따지면 이사벨은 필립 4세의 딸이면서 샤를 4세와 친남매였어. 그렇다면 에드워드 3세는 샤를 4세와 삼촌이 되는 거지. 샤를 4세와 사촌인 필립 6세보다 왕위 후계자 순위가 앞선 거야. 이때 이미 영국 왕에 올라있던 에드워드 3세는 자신이 프랑스 왕이 돼야 한다고 했어.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영국은 프랑스 봉건 제국이었어. 이 국가 서열 때문에 영국 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필립 6세는 그대로 왕이 되었어. 나아가 에드워드 3세에게 중앙정부 왕인 자기에게 충성을 하라고 했어. 그러자 에드워드는 화가 났지. 마침내 플랑드르에서 사고가 터졌어. 그 전부터 에드워드 3세는 스코틀랜드 정복 전쟁을 벌였는데 필립 6세가 그때마다 스코틀랜드를 지원했지.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안의 플랑드르의 양모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어. 오늘날의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해당하는 플랑드르 지역은 모직물을 생산하는 최대 지역이었어. 원료인 양털이 있어야 하는데 영국에서 공급받았지. 그러므로 영국의 영향력이 컸어. 그걸 이용한 거야.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 필립 6세는 프랑스 안에 남아있는 영국 왕실의 영토인 아키텐 공국의 기엔 지방을 몰수했어. 유럽의 최대 포도주 생산지였지. 영국 왕실의 땅을 무력으로 빼앗은 프랑스 왕을 공격할 명분은 충분했어. 에드워드 3세는 선전포고를 했지. 100년 전쟁이 터진 거야. 1340년 6월 첫 전투가 플랑드르 주변에서 터졌지만 크진 않았어. 다음에 이 전투를 시작으로 영국군이 연전연승했어. 에드워드 3세의 장남 흑태자 에드워드가 있었기 때문이지. 영국군은 1345년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한 데 이어 크레시 전투와 깔레 전투에서 승리하며 정복했지. 유럽을 휩쓰는 흑사병 때문에 중단되기도 했어. 헨리 6세 대 샤를 7세. 흑사병으로 인한 휴전은 오래가지 않았어. 다시 10년 만에 시작됐지. 흑태자 에드워드 활약이 뛰어났어. 1356년 필립 6세의 아들이자 프랑스 왕인 장 2세를 부아띠의 전투에서 사로잡기까지 했어. 프랑스는 왕을 되찾기 위해 4년 후 브레틴이 화약이란 평화 협상을 맺고 영토를 내줘야 했지. 그 다음 소모전이 이어졌어. 그러던 중 100년 전쟁의 원인이 됐던 필립 6세와 그의 아들 장 2세가 죽었어. 1364년 샤를 5세가 왕이 됐고 그는 아키텐 귀족들을 선동해 영국에게 저항하게 했어. 다시 전쟁이 재개됐지. 이번에는 프랑스가 승리했지. 샤를 5세는 15년 후 죽었고 아들인 샤를 6세가 왕이 됐어. 그는 정신 이상을 보였지. 영국에서도 100년 전쟁의 원인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죽었어. 뒤를 이어 리차드 2세가 왕이 됐지만 그도 헨리 4세에 의해 쫓겨났어. 헨리 4세가 왕이 되면서 영국에서 플랜테저넛 왕조의 맥이 끊기고 랭카스터가 시작됐어. 두 나라의 14세기 초반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15세기로 들어섰어. 15세기 초에는 영국이 우세했지. 프랑스의 왕 샤를 6세가 정신 이상을 보이자
귀족들이 점점 멀어진 거지. 귀족들끼리 권력 다툼을 했어. 프랑스 귀족들은 부르고뉴파와 아르마니아크파로 나뉘었지. 내부는 기회가 되었어. 1413년 엘리 5세는 부르고뉴파 귀족들을 매수했어. 비밀 협상은 성공적이었어. 다시 노르망디에 상륙했어. 아젠코르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지. 그 후 영국군은 프랑스 북부 지방 도시들을 정복했어. 부르고뉴파는 매국노가 된 거지. 힘이 없으니 서러웠어. 1420년 5월 프랑스는 영국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겠다는 트로아 조약에 서명했지. 샤를 6세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영국 왕 헨리 5세가 프랑스 왕이 되기로 했어. 그래서 헨리 5세는 샤를 6세의 딸과 결혼했어. 그러나 헨리 5세는 프랑스 왕이 되지 못했고 샤를 6세는 치욕을 보지 않아도 됐어. 둘 다 죽은 거야. 그래도 트로아 조약은 유효했어. 헨리 6세가 그 덕을 봤지. 1422년 생후 9개월에 헨리 6세가 왕에 올랐어. 영국과 프랑스의 왕이 된 거지. 샤를 6세의 아들인 샤를 7세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 그도 프랑스 왕이라 선언했지. 아르마니아크파가 그를 지지했어. 그러나 샤를 7세와 아르마니아크파의 힘은 약했지. 영국군이 프랑스 땅에 남아있는 한 왕이 될 수 없었어. 그래서 프랑스의 중남부 지역에서 저항을 계속했지. 영국 군대는 강했어. 몇 년 뒤 영국군은 샤를 7세 진영의 마지막 요새인 오를레앙 성을 보유했어. 이 성도 함락되면 나머지 지역은 영국군에게 점령되는 거지. 그때 잔다르크가 샤를 7세에게 나타나. 그녀는 프랑스의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어.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하라라는 신의 계시를 들었지. 샤를 7세에게 가. 그러나 샤를 7세와 귀족들은 그녀를 믿지 못했지. 잔다르크는 전쟁에서 이기고 샤를 7세에게 대관식을 서두르라고 하지. 샤를 7세는 대관식을 치르고 프랑스 왕이 돼. 잔다르크는 부르고뉴파와도 전투를 벌였는데 붙잡혀버리지. 그런데 샤를 7세는 외면해버려. 그녀의 인기를 시기한 거지. 1431년 잔다르크는 화형에 처해져. 프랑스 국민은 분노하지. 그리고 영국과 싸우기 위해 뭉치게 되지. 1450년 프랑스는 총력전으로 노르망디에 주둔해 있던 영국 군대를 몰아내. 3년 후에는 영국군의 최후 거점 보르도도 함락했지. 영국군은 칼레만 빼면 프랑스 안에 영토를 다 잃었지. 영국은 프랑스에게 항복하고 백년전쟁이 끝나. 백년전쟁 후 영국에서는 장미전쟁이 시작되지. 요크와 랭카스터 가문의 싸움이지. 요크 가문은 1399년 왕이 된 헨리 4세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걸어 옛날 사건을 들춰내는 거지. 충분한 구실이 될 수 있었어. 헨리 4세는 리처드 2세를 몰아내고 왕이 됐는데 그 결과 플랜테제넷 왕조가 무너졌지. 만약 헨리 4세의 행동이 부당한 쿠데타였다면 명분이 생기는 거야. 백년전쟁이 끝나고 2년밖에 흐르지 않았어. 이 전쟁이 장미전쟁이지. 1455에서 85. 요크 군인들은 요크 가문의 상징인 흰 장미를, 랭커스터 군인들은 붉은 장미를 몸에 붙이고 싸웠지.
5년이 지났어. 헨리 6세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던 육국공 리처드가 사망했어. 바통은 리처드의 아들 에드워드 4세가 넘겨받아 왕 헨리 6세와 싸웠지. 다음해인 1461년 에드워드 4세는 헨리 6세를 내쫓고 왕위에 올랐어. 헨리 6세는 갇혔어. 이제 요크 왕조가 시작되는 걸까? 이번에는 에드워드 4세 진영에서 또 4분이 일어. 에드워드 4세는 10년도 지키지 못하고 추방되지. 감옥에 있던 헨리 6세가 다시 왕이 돼. 그러자 에드워드 4세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 다시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됐어. 헨리 6세는 죽여버렸어. 랭커스터가 끊긴 거지. 그러나 요크 왕조도 길지 않았어. 장남인 에드워드 5세가 왕이 됐을 때였어. 왕의 삼촌인 리처드 3세가 에드워드 5세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지. 그리고 에드워드 5세를 죽여버려. 이때 랭카스터 혈통 사람들은 요크 왕조를 피해 유럽 내륙으로 달아나 있었어. 1485년 랭카스터 가문에서 떨어져 나온 튜더 가문이 헨리 7세가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진군하지. 리처드 3세를 몰아내고 왕이 돼. 그러니 튜더 가문이 시작된 거지. 헨리 7세가 요크 가문의 여성과 결혼함으로써 가문이 화해하게 됐단다. 대항해 시대. 선구자는 포르투갈의 왕자 엔리케야. 그는 모험심이 강했지. 후추가 돈벌이가 될 것을 알고 있었어. 15세기 초반이었어. 13세기 때부터 유럽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던 소문이 떠돌았지. 동방 어딘가에 프레스터 존이란 인물이 천상의 기독교 왕국을 건설했다는 소문이었지. 헨리크 왕자도 소문을 믿었나 봐. 다만 프레스터 존의 왕국이 동방이 아닌 아프리카 어딘가 있을 거라고 보았어. 1415년 헨리크는 아프리카 어딘가에 있는 프레스터 존의 왕국을 찾고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만든 그리스도 기사단의 단장을 맡았어. 3년 후부터 이 기사단의 탐험대가 아프리카 서해안을 탐사했지. 탐험대는 서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식민지를 건설했어. 헨리케가 탐험대를 찍어낸 또 하나의 이유는 후추 같은 향신료를 사기 위해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려는 것이었지. 원래 후추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향신료야. 유럽 사람들은 고기를 먹었는데 후추가 고기의 부패를 막는 데 도움이 됐던 거지. 왜 후추가 부족해졌나? 유럽에서 팔리는 후추는 베네치아를 포함한 지중해 상인들로부터 산 거야. 이슬람 상인에게서 산 거지. 이슬람 상인은 후추를 만든 사람에게 샀을까? 아니야. 베네치아 상인에게 팔 후추를 인도 상인에게 샀어. 3번의 유통 단계를 거쳐야 도착한 거지. 그래서 가격이 높았지.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정복하려고 집중 공격을 퍼붓고 있던 15세기 초반부터 지중해 일대의 후추 무역이 잘 돌아가지 못했어. 오스만 제국이 무역을 방해했기 때문이지. 1453년 동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는 아예 무역을 금지했어. 그래서 인도로 가려고 했던 거야.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는 바다를 따라 항해하면 절벽이 나오고 지구의 끝으로 떨어진다고 했지. 15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그걸 믿었어. 그게 틀렸다는 것을 포르투갈 함대가 증명했어. 1422년 엔리케는 탐험대가 아프리카 남단을 항해하게 했어. 에아네스라는 인물이 이끈 함대는 12년 후
마의 북괴기선인 보자대 고지를 돌파했지 낭떠러지는 없었어. 이 무렵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 잔다르크가 죽은 지 3년 지났을 때 포르투갈은 세계로 뻗어나갈 첫 기지를 마련했지. 포르투갈은 그 이후로도 남으로 항해했어. 이 과정에서 포르투갈은 흑인을 붙잡아 노예로 파는 사업을 시작했지. 아프리카 서쪽 해안은 오롯이 포르투갈 탐험대의 동무대였어. 에스파냐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한 것도 포르투갈이 이미 아프리카 해안을 차지했기 때문이야. 엔리케 왕자가 죽은 뒤에도 포르투갈은 인도양 항로를 개척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지. 1487년 8월 포르투갈의 왕의 명령을 받은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항해를 시작했어. 함선은 표류했지. 그의 함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포트 엘리자베스 부근에 도착했어. 디아스는 인도를 향해 갈 것을 명했지. 그러자 선원들이 저항했어. 디아스는 어쩔 수 없이 배를 돌렸지. 한 해가 흘렀어. 디아스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프리카 남쪽 끝 지역을 보면서 폭풍의 고지라는 이름을 지었어. 그러자 왕은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바꿨지.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면 바스코 다가마가 후반의 성공을 이루지.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한 지 9년 후 바스코 다가마가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출발했지. 디아스도 동행했어. 이번 항해의 목적도 같은 거였어. 인도에 도착하는 거. 디아스는 희망봉까지 바스코 다가마를 안내했어. 이때 바스톨로뮤 디아스는 돌아오는 길에 희망봉 앞바다에서 죽었어. 바스코 다가마는 희망봉을 지난 후 아프리카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항해했어. 이때 아프리카 동해안의 나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슬람을 믿었지. 1498년 5월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했어. 포르투갈은 인도와 교류할 수 있는 무역 항로를 개척한 거야. 포르투갈은 인도의 후추를 독점해 부자가 됐지. 15세기 포르투갈의 활약을 보았어. 에스파냐는 뭘 하고 있었을까? 1469년 결혼식이 치루어지지. 카스티아의 이사벨 공주와 아라곤의 페르디난트 왕자가 결혼하면서 에스파냐가 된 거야. 영토를 합치진 못했어. 이사벨 공주가 먼저 카스티아 여왕에 올라 이사벨 1세가 되었고 1479년에 페르디난트가 아라곤 왕에 올라 페르디난트 2세가 됐지. 두 사람은 나라를 합쳤어. 그게 에스파냐 제국이야. 그러나 이때에도 두 나라가 완전히 한 나라가 된 건 아니고 공동 통치였어. 진정한 의미에서 한 명의 왕이 지배한 것은 16세기에 이루어지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이기도 한 카를로스 1세가 통치하기 시작했지. 그래도 두 나라를 하나로 합쳤다는 점에서 1479년을 에스파냐의 출발로 보기도 하지. 이사벨 1세는 콜럼버스를 등용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이사벨 1세나 페르디난트 2세는 모두 가톨릭 신도였어. 에스파냐 제국의 첫 정복 목표는 정해졌어. 남부에 있는 그라나다. 콜럼버스가 에스파냐를 떠나 서인도 제도에 도착한 1492년 이사벨 1세는 그라나다를 공격해 쉽게 정복했어. 이로써 700년간의 기독교의 영토 회복 전쟁은 레콩키스타는 완결되지.
1504년 이사벨 1세가 죽었어. 이 무렵 에스파냐는 유럽 최고의 해상 강국이 됐어. 중남미의 많은 지역을 정복했고 정복지에서 금과 은을 빼앗았지. 그 대신 중남미 원주민들은 시달렸어. 에스파냐의 성장은 이사벨 1세의 공이었지. 16세기에 들어선 후에도 대항해 시대는 계속됐어. 1500년대 초 에스파냐 탐험가 바스코 발보아가 아메리카로 향했어. 10년 후 그는 콜롬비아 주변의 유럽 사람들의 마을을 건설했어. 최초의 유럽인 정착촌이지. 바스코 발보아는 잉카 제국에 많은 금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안데스 산맥을 넘었어. 그리고 바다로 배를 띄웠어. 이때가 1513년이야. 이 바다가 태평양이지. 그가 목격한 바다는 우리나라와는 멀리 떨어진 남태평양이었지. 몇 년 후 바스코 발보아보다 몇 배의 업적을 달성한 인물이 등장해. 포르투갈에서 태어났지만 에스파냐에서 활동한 항해가 페르디난트 마젤란이야. 그는 지구를 일주하지. 원래 마젤란은 포르투갈의 하급 귀족이었어. 포르투갈의 인도 총독 밑에서 일을 했지. 그런데 처리 과정에서 왕의 의심을 받게 되지. 그래서 에스파냐로 투항했지. 에스파냐에서 콜럼버스가 이사벨 1세로부터 지원받은 것처럼 마젤란도 에스파냐 왕 카를로스 1세의 지원을 받았어. 에스파냐에서 출발해 아메리카를 거쳐 동남아시아로 가겠다. 대항해와 함께 중세를 끝장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에서 시작돼 2년 후 마젤란은 5척의 선박에 270명을 태우고 떠났지. 남미로 향했어. 브라질에서 물살이 빨라졌어. 해협을 만난 거야. 이 해협은 그 마젤란 해협이 됐지. 마젤란 해협을 뚫는 것은 쉽지 않았어. 5척 중 3척만 통과했지. 그러자 평화롭기 그지없는 대양 태평양을 만나게 되지. 망망대해를 3개월 넘게 떠돌아다니다 1521년 3월 괌을 발견하지. 필리핀에 도착했어. 원주민과 싸우지 않았어. 마젤란은 세부 부족에게 가톨릭을 전파했고 그들은 가톨릭을 받아들였어. 가톨릭을 거부하는 원주민도 있었고 전쟁이 벌어졌고 마젤란은 죽었지. 살아남은 선원들은 3척의 배 중 한 척을 불태우고 남은 빅토리아호와 트리니다드호에 올라탔어. 2척의 배가 모두 에스파냐 항구에 도착하진 못했어. 트리니다드호가 중간에 포르투갈 배에게 붙잡혔지. 1522년 빅토리아호만 에스파냐에 도착했어. 3년이 걸린 항해였지. 270명이 떠났지만 돌아온 사람은 18명이야. 이 항해는 혁명이었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입증했기 때문이지. 대항해 시대를 위한 포르투갈은 인도에 도착한 후 어떻게 됐을까? 아프리카 해안을 돌아 인도에 이르는 여정은 길었어. 포르투갈은 해양기지를 아프리카 곳곳에 만들었어. 이 해양기지들은 노예무역의 기지가 되기도 했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납치하거나 부족장을 구슬려 부족민을 샀어. 포르투갈은 노예들을 아메리카에 팔았지. 번 돈으로 아메리카 농장에서 재배한 설탕과 담배를 샀어. 장인들은 그것을 유럽으로 넘겼지.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돼. 그래서 이 무역을 삼각무역이라 하지. 많은 포르투갈 무역상이 부자가 됐지. 에스파냐, 영국, 네덜란드도 삼각무역에 뛰어들었어. 많은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휘젓기 시작했지.
아메리카로 빨려간 노예들의 삶은 짐승과 같았지. 유럽 사람들은 중남미 원주민도 밟았어. 북아메리카는 에스파냐가 먼저쯤 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이 뛰어들어 3파전이 되었어. 중앙아메리카는 에스파냐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가 달려들었지. 에스파냐 개척자들은 아메리카 문명을 통째로 없애기도 했어. 마젤란이 필리핀에서 부족과 전투를 벌이고 있을 무렵인 1521년 에스파냐의 코르테스 장군은 멕시코의 아스텍 제국을 파괴했어. 12년 후에는 에스파냐의 피사로 장군이 안데스 고원의 잉카 제국을 똑같이 파괴했지. 코르테스와 피사로는 각각 아스텍족과 잉카족을 모두 노예로 삼았어. 유럽인들은 멀리 동아시아에도 갔어. 잉카 제국이 망하고 10년이 지난 1543년 포르투갈 상선이 일본에 도착한 거야. 이때 가톨릭도 전파됐지. 1549년 예수회가 일본의 가고시마에 최초의 교회를 세웠단다.